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잘 아는 분야인 경제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최근 거시경제 현황이랑 가계부채 문제, 정부의 금융규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한양대학교의 하준경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하준경 교수랑은 제가 옛날에 KBS 방송에 나갈 때 같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재미없는 사람 두 사람이 다 나오는 바람에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 자기 커리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돼요? 예, 뭐 제가 이제 그 경제학 공부를 계속 했고요. 제가 1993년에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이제 98년에 이제 미국의 그 브라운 대학으로 유학을 갔고요. 거기서 이제 거시경제, 경제 성장 이런 거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3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은행에 이제 또 의무 복무를 한 2년 더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또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이후에 어느덧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거시경제학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사라졌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뭐 Great Mod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성장도 나름 잘 되고 경기 변동도 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거시 뭐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뭐 거시는 그냥 응용미시 아닌가, 미시의 한 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고요. 예, 그러다가 거시경제적인 샥이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제 그 다음에 거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생각해 보면 2008년이니까 이게 벌써 12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일시적인 충격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후유증이 오래가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정체가 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그게 참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뭐 하나의 뭐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누적돼 왔던 뭐랄까 이 세계 경제 이제 불균형 문제가 이제 터진 거죠. 여러 차원의 이제 불균형들이 누적돼서 터졌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을 했느냐? 해결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돈 풀어가지고 일단 뭐 그냥 막아두자. 그래서 그냥 문제들을 계속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적된 어떤 불균형이 그냥 숨어 있는 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체력이 약해진 거죠. 당장 죽는 거는 살려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체질도 강화하고 뭐 다시 달릴 수 있게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아픈 상태로 그냥 이렇게 뭐 연명하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닌가.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또 코로나 19가 또 와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선 좀 시야를 좁히면 한국의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꾸준하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에는 한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영향이 컸다고 하면 2008년 이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중첩된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의 퇴화, 거기에 따른 해외 수요의 증가가 줄면서 우리나라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소득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찾지 못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우리 역시 지금 어려운 건데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맨날 뭐 뉴노멀인 이런 어디서 그 팬시한 말은 배웠는지 모르지만 막상 이 뉴노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학자들도 뾰족한 지금 대답을 못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크게 보면 이 뉴노멀이라는 게 뭐 여러 이제 뭐 어떤 불평등의 심화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또 전환점, 변곡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어떤 기술의 또 변화, 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 패권의 또 문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인구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돼 가지고 그 전에는 뭐 그냥 쭉 가던 경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안 가기 시작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게 뭔가 이제 이 뭔가 새로운 세계다, 그런 인식을 낳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뉴노멀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뉴노멀에 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라고 해도 자기들도 이게 뾰족하게 뭐 어떻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그 제시가 없다라는 것, 뭐 그런 것이 답답한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요새는 약간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사람마다 해법이 조금씩 다른데 2014년에 피케티가 뭐 이제 책을 써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뭐 세계 전체적으로 자본의 과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굴러가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독과점의 문제다. 그래서 공정 경쟁을 하게 해주면 또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수많은 이제 대안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정책들이 알고 보면 다 기득권하고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과세를 한다 그러면 자본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또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공정 경쟁 뭐 말은 좋지만 또 독과점으로 어떤 이윤을 얻던 분들이 또 손해를 봐야 되고, 또 경쟁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싫어하시겠죠.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지대 추구 문제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렌트 세대, 그래서 이제 월세를 내는 뭐 일종의 사실상의 농노다, 뭐 이런 또 분석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러면 뭐 땅에다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뭐 재분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또 싫어하시겠죠. 예. 근데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알고 보면 정치적으로 힘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2년이 되도록 경기가 좀 좋다는 나라들도 금리를, 네거티브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갑갑증,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자,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주제는 주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문제, 이 가계부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가계부채 얘기 맨날 뭐 걱정된다, 우려된다 말만 하지 뭐 하나 뾰족하게 바뀌는 거 없는데 왜 주진영 씨는 굳이 저 얘기를 다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크게 보면은 공급의 부족이라는 문제, 두 번째는 세제의 문제, 그 세 번째로는 금융정책, 가계부채 정책에 정부가 미지근한 것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마침 지난번에 그것에 대한 그 컬럼을 쓰셨길래 한번 저 체포에다가 고문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근 현황에 우리나라 지금 거시 경제 현황을 간단하게 지금 짚고 그리고 좀 넘어갈까요? 뭐 성장률이라든가 뭐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은 한 마이너스 1.1% 정도로 여러 기관들이 다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뭐 거의 네.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뭐 플러스 3.1%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가 그 뭐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K자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나가는 쪽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쪽은 더 못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교훈별 격차가 크게 예, 차이 난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은 뭐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저 영세 자영업자 이쪽 뭐 대면 서비스 이쪽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과 내수, 뭐 그다음에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하고 또 좀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하고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소비하고 그러니까 민간 소비하고 서비스업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지금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는 어느 정도 줄었나요? 그러니까 뭐 올해 한 뭐 마이너스 한 뭐 4.3% 뭐 이 정도 뭐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이 뭐 이렇게 민간 소비가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보다는 이제 타격이 덜 한 편이죠.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뭐 플러스 한 2, 3 이렇게 가다가 지금 마이너스 4로 갔다는 얘기는 한 7 정도가 확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소비가 또 알고 보면은 뭐 영세 자영업자들 이쪽에서 이제 일어나던 소비들 이게 많이 줄었으니까 그 당사자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이제 입으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영세 자영업 뭐 동네 식당 이런 데서 쓰는 건 많이 줄었지만 또 반대로 내구재 또 소비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나가서 못 쓰니까 해외 소비도 못 하고 그러니까 가구 사자, 뭐 TV 바꾸자, 차 사자, 네, 차 사자 이런 것들은 나름 뭐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사는 물건에 대한 소비는 늘었고, 돈 없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들은 줄었고, 예, 가계 저축률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다. 이제 해외도 못 나가고 뭐 동네 식당도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축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평균의 그 합병인데 평균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간 한 3% 성장하던 것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네트로 치면 이제 7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그 7 안에서도 특정 소득 계층이나 특정 분야에서 소비는 훨씬 더 많이 줄었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계층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소비는 되려 늘었고 그걸 다 합치다 보니까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 GDP가 이러한 충격에서도 뭐 마이너스 1% 정도로밖에 안 내려갔다는 것 또는 뭐 우리나라 소비가 뭐 한 마이너스 4% 정도로밖에 안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도리어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이제 메꿔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이런 쪽은 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그쪽에 투자를 늘렸고요. 그리고 뭐 정부가 또 이제 재정을 풀어서 또 재정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뭐 사업들도 벌이고 하는 쪽에서도 이제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상쇄 요인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뭐 정도 선방하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컬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GDP가 막 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소비도 많이 줄고 그러는 와중에 그 락다운이 되면서 그 공장들은 문을 닫다 보니까 도리어 거기에 대한 대체로 우리의 수출이 도리어 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이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생산을 안 하니까 도리어 우리나라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진 면이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좀 그런 대로 버티는 아주 예상치 못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
같아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원래 우리 얘기할 주제가 벗어나지만 주식시장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곧 빨리 회복할 것처럼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사실은 좀 미스터리예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만든 뭐 이런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 때 그 사용하는 중요한 변수가 이자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이 지금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는 미래 100만 원이나 현재 100만 원이나 큰 차이 없이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단적으로 이자율이 제로가 되면 100년 후의 이득도 지금의 자산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에서는 이제 먼 미래의 소득까지 사람들이 다 그냥 자산 가치로 이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낙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뭐 10년 100년 지나면 뭐 코로나19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과연 그런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미래 소득이 이제 크다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저금리로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이제 분모의 저금리가 온다 그러면 이 값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방금 그 얘기를 알아들은 시청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도 안 예.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분모에 오고 막 이런 이제 얘기가 조금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럼 못 설명하죠.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이자율이라는 게 어쨌든 미래의 그 어떤 수익을,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예. 자산 가치에 대한 그 예. 평가가 같은 돈을 벌어와도 훨씬 더 높아진다. 훨씬 더 이제 그런 얘기인 높게 거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년에 받을 임대료가 뭐 1,000만 원인데 이자율이 제로면 그거를 지금 막 10억으로 평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하게 주식도 이제 그 미래 소득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제 골자는 뭐냐면 이제 미래 소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스토리들이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가 뜬다더라 그럼 또 글로 막 몰리고, 갈 돈은 또 많거든요. 돈을 막 빌려주니까 그럼 막 가고, 그럼 그 스토리가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오르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우리 돈 벌어보자. 일단 벌고 보자. 일단 벌고 보자. 그래서 한번 쫙 모여가지고 한번 이제 띄우고, 그다음에 저쪽도 또 괜찮다더라. 그러면 또 뭐 어디 바이오 헬스 뜬다더라. 그럼 또 글로 가서 또 돈 막 벌고, 뭐 아니면 또 뭐 어디 부동산이 괜찮다더라. 그럼 또 글로 가서 한번 벌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산 시장이 이렇게 널뛰기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볼수록 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금융 불안정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위험하죠. 굉장히 예. 저는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예. 지금 대출,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나라 거시경제 얘기를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소비 성장, 뭐 수출 성장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 부채도 늘고 있잖아요. 예. 신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참 그 선진국 중에서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가계 부채라는 게 뭐 IMF 이후에 주로 이제 늘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한 2001년 이때까지만 해도 뭐 GDP 대비 한 5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60%, 70% 넘더니 이게 한 2014년에 이제 그 최경환 전 부총리, 이때 그 분이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이거 할 때 이제 그때가 77%였어요. GDP 대비. 근데 이제 빚내서 집 사라 하니까 그다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직전에 2017년에 이게 88을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 말 현재는 95%를 또 이제 찍었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 19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봐준다 하더라도 하여튼 100% 넘었을 것 같고,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가 특이하냐면 다른 나라들도 사실 뭐 2000년대 초반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이제 조지 W 부시가 빚내서 집사라는 비슷한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자기 집을 가진 그런 사회. 근데 집값이 이제 비싸니까 다 빌려준 거죠. 그래서 뭐 소득 없는 사람한테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은 뭐 천천히 갚아라 이런 또 뭐 대출도 해주고 이게 사실은 이제 다 어떤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서프라임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서프라임을 한번 얻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규제도 강화하고 적어도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나라가 2008년 대비 지금 왔을 때 볼 때 GDP 대비 가계 대출 또는 가계 소득 대비 그 가계 대출의 비율은 내려왔죠. 대부분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지 일시적이 아니라 10년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서프라임 당시에 가장 높았을 때가 GDP 대비 98%였는데 지금 75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GDP 대비? GDP 대비 가계 부채가 98에서 75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저금리를 하면서도 금융 규제는 확실히 한 거죠. 그래서 돈이 이제 좀 생산적인 대로 가게 나름 뭐 유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는 많이 정리가 된 편이죠. 그래서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이제 과거 거품 경제 시기에 뭐 이제 한 70 이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58, 59 이렇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을 보면 일본도 이제 좀 안정되는, 이제 내려가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로존도 이제 지금 50 뭐 9%, 8% 이 정도에서 안정이 됐고, 물론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다들 올라갔겠죠. 그러나 이제 큰 흐름을 본다면 선진국들은 다 가계 부채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작업을 상당히 한 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뭐 IMF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많이 썼어요. 보면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7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계 부채를 뭐 많이 주면 이거 갖고 이제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하면서 생산 활동도 활발해지고 뭐 건설 현장에 뭐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계 부채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GDP 대비 한 50% 정도 수준. 거기서 이제 극대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 30%에서 70% 사이 거기서 이제 이 극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근데 한 70% 이상 이제 빚을 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원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도 갚아야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원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뭐 죽기 전이 아니라 은퇴하기 전에 갚는 게 맞죠.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뭐 20년, 30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갚는 와중에 자기의 소비할 자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제약이 되고, 그럼 내수가 위축이 되고, 성장이 위축이 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70%를 넘은 지가 벌써 뭐 한 10년 뭐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내수가 가계부채 때문에 많이 제약이 됐고 그런 효과가 사실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소비가 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 한 뭐 반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단적으로 그 아기들을 안 낳잖아요. 왜냐면 빚 갚느라고 돈을 써야 되니까 아기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새 집 장만한다고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냈어요. 그러면 그걸 갚아야 되니까 한 달에 뭐 100 몇십만 원씩 갚는다 그러면은 그 돈이 사실 애 하나 더 키울 돈이거든요. 그걸 그렇죠. 뭐 이제 사실 빚 갚는데 쓰느라고 아기도 안 낳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아기 돈으로 아파트를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 대신에 콘크리트가 그런 거죠. 이제 있는 거죠. 콘크리트를 낳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말을 저는 사실 뭐 국민들한테 꽤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려하는 크래시 또는 이제 소위 붕괴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하던 사람들도 약간 좀 뻘쭘해진 면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갚아야 되는 돈을 대신 다른 돈으로 누군가가 대신 사주고 아파트를 사주거나 아니면
그 돈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원금 안 내는 대출로 차환해주고 하는 그 결과가 쌓이면서 왔는데 예. 이게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호지세가 된 거죠. 이게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내가 이걸 내리면 나부터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다 정부 당국자들이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폭탄 돌리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들고 있을 때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품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계속 거품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품도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거품이냐 아니냐 이건 뭐 사실 알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득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값이 자기 연봉의 3배 이내면 어포더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배가 넘으면 이제 좀 버겁다. 그다음에 한 5배 넘으면 이거는 심각하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적인 이제 가구의 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이제 뭐 맞벌이 하고 그러면 5천 정도 이렇게 이제 버는데 3배면 1억 5천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1억 5천 이하인 뭐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품을 안 터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키우다 보면은 소득하고 집값이 이제 괴리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빚을 자꾸 져야지만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제약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아기도 못 낳고, 그러면서 실물 경제 기반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잠재적인 부실이라는 게 또 쌓이는 거잖아요. 이제 금융 부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언젠가 터졌을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작을 때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인데 나는 터뜨리지 않겠다. 이러고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예. 지금 정부가 사실 2017년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몇 달 안 돼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그 당시에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최경환 씨 덕분에 연간 한 10%씩 가계부 그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10%씩 증가하던 비율을 8%로 잡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당시 GDP 명목 GDP 성장률이 5% 정도 되는 나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2%에 실질 성장률 3%면 5%인데 명목 성장률이 5%인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타겟으로 생각하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8%라는 얘기는 안 잡겠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그 말을 갖다 이렇게 빙글 돌려서 말을 했을 뿐이죠. 그 얘기는 적어도 가계부채를 규제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는 그러한 책임은 나는 안 지겠다라는 것을 이 정권 초기부터 기조를 잡았는데 그걸 뭐 말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가기로 한 것 같고, 그 결과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뭐 분기별 거의 20-30조씩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의 전제 자체가 저는 이제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계속 는다고 해서 성장이 더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가계부채가 70% 정도를 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걸 줄이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소위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제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데트 오버행이라고 해서 지나친 부채에서 소비가 침체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데트 오버행이라는 거는 뭐 나름 수입도 괜찮은데 빚을 갚느라고 모든 걸 이제 썼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딜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뭐 빚을 갚는 뭐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빚이 느는 속도가 소득이 느는 속도보다는 낮아지게 그렇죠.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 하는 방법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DTI도 있고 DSR도 있고 소득하고 빚의 그 속도를 연계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줄인 거고요. 가계부채를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숫자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뭐 GDP 대비 이제 88에서 작년 말에 95가 됐으니까 뭐 GDP가 우리가 뭐 몇 조라고 해? 800조, 1900조 정도 되죠. 1900조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GDP 대비 올해 이제 한 100% 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GDP만큼 가계부채가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를 이제 GDP 대비 뭐 부채 비율로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 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계부채라는 거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리금 이 상환하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이제 DSR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한 지금 12.4%예요, 한국이요. 근데 이게 빚내서 집사를 하기 전에는 10점 몇 %였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한 2%포인트. 그러니까 연간 가계가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있는 액수가 GDP 대비 차지하는 자기 소득 대비 12%다. 12.4%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평균 개념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빚이 없는 가구 빼고 그렇죠. 빚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치면은 한 뭐 25%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이게 막 7점 몇 %, 그리고 일본도 아마 6점 몇 % 정도, 유럽 나라들도 독일 같은 데도 뭐 한 6점 몇 %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 이미 넘는 굉장히 높은 거군요. 이미 이제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이 빚이 막 이제 경주를 한다 그러면 소득이 앞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조금 느리게 나가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원리금 갚는 그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이 불어나는 것도 엄청나게 이제 소득보다 빠르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걸 놔두면 우리가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뭐 출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출산이 사실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경제 성장에도 안 좋은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격하게 뭐 딜해버리지 한다, 다 갚아라, 하루 아침에 갚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적어도 속도만큼은 이제 소득보다는 덜 빠르게 늘게 이렇게 유도를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결국은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명목 성장률 아래로 내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3년, 4년째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장률 하락이라는 게 빚을 갚아라 그러면 이제 하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집값 상승 속도라든가 뭐 빚 내는 속도라든가 이것만 조금 낮춰도 이게 저는 성장률을 그렇게 갉아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신용 창조를 한 그 돈인데 금융기관들이 이제 가계대출 쪽은 뭐 DSR이나 뭐 DTI 때문에 이제 못 해준다. 그러면 뭐 기업 대출에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사업을 할 때 좀 더 그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이쪽에 돈을 공급을 해주면 우리 이쪽에서 오히려 또 성장률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값 올리는 걸로 성장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금리 낮추고 집값 올렸을 때 이게 성장에 기여하는 거는 이제 집을 막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200만 원씩 지어야 되는 건데 또 그렇게 또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실익이 무엇이냐? 이쪽에 다 자꾸 돈을 그 가계로 공급하는, 그러니까 집 사는데 공급하는 걸 추가로 더 많이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그렇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이익이 네. 무엇인가? 네. 예. 집 가진 사람은 이익이겠지만 거시적인 이익이 무엇인가? 근데 네. 그 얘기는 말하자면 이 얘기가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그 얘기는 그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효과까지 생각하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잡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은 그 퍼스트 라운드에서의 효과 문제를 걱정하다 보니까 이제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하는 저는 거죠. 그게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이 거품 붕괴할 때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저러면 안 돼 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거품 붕괴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디레버리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이제 주는 뭐 그런 게 이제 동반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이제 날 때 어떤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다 같이 망하고 뭐 또 신용 경색 같은 게 와서 기업들도 자금을 못 빌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경로들을 다 차단하고 막아놓고 방화벽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품은 서서히 이제 줄이는 식으로 정책을 펴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아유 뭐 나는 무서워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이 거품이라는 거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놔두면 그냥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처럼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일본을 따라가는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언젠가 터지면 그렇죠. 그때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사람들이 거시경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작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있는 동안에 내려가게 하면은 안 된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하는 정도로만 거시경제 조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실은 자산 가격을 갖다 이렇게 타겟으로 잡고 조정한다는 거시경제학은 사실 없는 것인데 그게 매우 위험한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유지하는 방법.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미국의 이제 페드 풋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막 떨어지면은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풀어서 받쳐준다. 그러면 주식이 안전자산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플로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맘 놓고 더 투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어떤 자산이 거지. 안전자산이 되는 순간 뭐 그 다음에는 모든 도덕적 해이들이 다 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막 몰리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주식은 주식값이 오르면 그래도 그거 보고 아 나도 기업 만들어서 한번 대박 나야지 이런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값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장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올라가기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 정책이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서울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뭐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얘기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인플레도 있을 수 있고 뭣도 있을 수 있는데 안전자산에 돈을 넣는 게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 나름 또 수익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돈의 흐름을 글로 몰아가는 이런 이제 게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매우 저 위험한 시점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700만이나 되는 이분들이 노후 대비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노후 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연금 있으신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지. 그런데 자영업은 뭐 이거는 거의 막 정말 이 피 터지는 막 이런 경쟁이지 않습니까?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애매한 분들이 이제 다 집 하나 사서 세라도 받자. 그리고 집값도 오르면 더 좋고. 그리고 가진 돈을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늙어가면서 다 부동산 쪽에 많이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살아가야 될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 믿을 거는 이제 땅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뭐 핀셋으로 이렇게 막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 뭐 특혜 주는 그런 정책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쓰나미 오는데 물길을 탁 터주면서 이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좋다고 막 들어와 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 인식 이런 부분 또 사실은 이제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막는 게 아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제어해야 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거를 막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가격 타겟팅 하자 이런 주의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가격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지금 하 선생님이 말하는 걸 말하자면 자산 가격의 상승 하락을 의식하면서 거시경제 정책을 쓰면 안 되고 거시경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하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걸 갖다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너무 집값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그게 안 좋은 측면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버블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원인을 이제 고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이제 가격 자체를 컨트롤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면 이제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을 보시면 우리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주식 시장 뭐 떠받치는 대책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투신사에 대출도 해주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이거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을 나름 고려해서 거래를 하니까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오고 있는 건데 주택 시장도 사실은 가격 자체보다 그 원인 무엇이 버블을 만들고 무엇이 또 불안정성을 만드는가 이 뭐 금융 부문의 문제, 뭐 세제의 문제, 공급의 문제 이런 쪽을 좀 더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때 땜질보다는 원칙을 갖고 이 체력을 키우고 이런 쪽이 더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좀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금융 규제 또는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상승을 막는 거를 이제 실패를 했는데 총량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문제 중에 일단 대출 규제 중에 큰 축이 뭐냐면 DTI, DSR 이게 소득이랑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LTV라는 거는 이제 담보 가치랑 연결시키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그 다른 종류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DTI나 뭐 DSR 같은 거는 원리금이 내 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제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주택 경기와 무관하게 항상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43% 정도, 그러니까 원리금의 소득의 43% 이상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제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 은행들은 뭐 한 36% 정도를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자율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상한을 정해줬을 뿐이지 실제 은행들은 또 자기 책임 하에서 이거를 더 낮춰서 이제 규제를 함으로써 건전성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타협할 부분이 아니고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가 투기 지역이고 어느 동네가 투기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 DTI, DSR을 따로 가져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디에 살든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원리금을 내야 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DTI, DSR을 차등해서 규제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작으면 뭐 금융 접근성이 제약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래 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라. 이게 선진국들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지만 직장 어디 다니고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걸 보면
평생의 어떤 그 소득이 이걸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의사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벌 거니까 좀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사업이 뭐 잘 된다. 그럼 또 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그래서 미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은 과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과거 2년치 소득, 그러니까 뭐 작년 소득, 재작년 소득 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 정년 퇴직이다. 그러면 과거 2년치 소득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빚을 갚을 날이 뭐 20년이다 그러면 이제 미래 소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소득 평가만 제대로 하면 사실은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DTI나 DSR은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뭐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이건 상한이고 한 40% 정도를 저는 상한으로 설정하면 좋겠다 생각이고, 은행들은 이제 뭐 그 안에서 이 사람은 소득이 얼마지만 뭐 자기들이 확신이 안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자율 규제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LTV라는 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변동, 뭐 경기 변동이나 아니면 뭐 이제 거품의 사이클, 신용 사이클에 따라서 사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거품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지만 그 중에 뭐 한 5억은 거품이다. 그러면 은행들이 그거는 조금 더 낮춰서 LTV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반대인 경우에는 LTV를 좀 높여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또 LTV 좀 더 높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소득이 평생 동안 많이 생길 거니까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반대에는 또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LTV는 또 지역별로도 뭐 거품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하니까 차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DTI, DSR은 이거는 경기 조절 수단이나 뭐 주택 경기 뭐 이런 부조 수단 이런 걸로 쓰지 말고 이거는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만 선진화해도 저는 상당히 시장이 그래도 안정될 수 있다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DTI, DSR을 안 보는 거는 약탈적 대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거는 그건 전당포잖아요. 뭐 담보만 보고 대출해 주는 이게 약탈적 대출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에서는 미국, 영국 이런 데서는 이제 predatory lending 해가지고 이거는 약탈이다.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봐도 사람 하나 뭐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 다 빚 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당 안 되는 거를 안겨서 이제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이게 이제 시작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DTI나 LTV를 이제 도입을 한 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도입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2000년대 초에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이런 뭐랄까요, 이 정책, 그러니까 집값 정책이죠. 네. 예, 집값 정책으로 이걸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집값에 맞춰서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 부문의 어떤 건전성 규제나 이런 거는 사실 경기하고 무관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DTI, DSR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소득 기준 대출 규제 정책이 엉터리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특별하게 DTI, DSR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은 우리나라 관료들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아주 새로운 신개념으로 요번에 나가는 대출에 의한 원리금 부담만 계산하면 DTI, 다른 대출까지 포함하면 DSR.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포함해서 하는 게 하나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출 규제 또는 금융 규제 정책이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건전성이라는 시각에서 도입해야 되는 DTI 또는 그러니까 소득 기준 대출 규제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집값 정책에 동원되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그 시각에서 별의별 말하자면 지표를 만들어내느라고 이제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게 이제 관료는 일하는 척한다라는 게 이런 건데 뭐 이거 복잡하게 만들면 뭔가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 안 하는 거죠. 일 안 하기 위해서 만든 또 대표니까. 근데 이렇게 핀셋 규제라는 게 지금 꼭 대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 지역별로도 그렇죠. 또 뭐 양도세도 조건이 엄청 많아졌지. 또 종부세도 조건이 엄청 많아지. 이게 이 전체적인 컨비네이션을 따지면 제가 이제 흔히 쓰는 농담으로 말하자면 환자는 죽어가는데 핀셋은 지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 100개는 꼽아놓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임기응변식 정책.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해결한다. 이제 이런 기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냥 어떤 틀을 딱 선진적인 틀을 짜서 좀 이거를 일률적으로 촥 하면 되는 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곳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제 공급 모든 측면에서 이 핀셋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대치동에 가보시면요, 제가 대치동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집집마다 인테리어 공사들을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집주인들이 들어와 산다고 뭐 전월세 줄 때는 수리 안 하고 그냥 살아라 하지만 자기가 살 거니까 깨끗하게 수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수리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내려간 노인들이 대치동으로 다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는 캐나다에 사시는 분도 오신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일해서 버는 뭐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여기 와서 살면 그 세금 절약하는 게 더 크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내가 그 뭐 2년인가요? 뭐 살아야 되는 그걸 채우겠다.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어떤 이제 규제 차익을 노리는 거죠. 규제 차익이죠. 규제 차익을 노리는 어떤 왜곡된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게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 나름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걸 정책이라고 불러주면 좀 안 되고 대책이죠. 대책. 그런 대책들이 이제 취지는 좋은데, 근데 과거에 어떤 이제 그 상황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그 이행, 그러니까 이제 이 과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제나 이런 것도 이 보유세라는 거를 그냥 그래서 뭐 그냥 가격대로 매기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가격대로 매기고 그다음에 각자에게 뭐 거주에 가격대로 매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집이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10억이면 똑같이 매기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이라고 싸게 해주고 뭐 2주택을 하고 그런 복잡한 거 없이 이렇게 해주고 대신에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보조 비슷하게 뭐 세액공제를 해주든 뭐 해서 거주 보조는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면 그런 좀 왜곡들이 덜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투명하게 했을 때 또 어디선가 불만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왜곡 현상.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치가가 이제 경제학자한테 불러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하준교 교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 금융 규제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이제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랬다가 집값 내려오면 어떡하고 있지? 그래놨다가 또 뭐 그런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거기다 대놓고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큰 건전성을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집값이 내려가는 게 문제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집값이 내려갔을 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남의 돈을 막 빌려가지고 이제 이걸 투자를 해서 남의 돈을 못 갚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져서 했으면 사실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집값이 내려가고 제가 지금 정치인으로 예, 빙의를 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건 교수님의 그 한가한 얘기시고 그 집값 내려가면은 모든 사람이 어쨌든 돈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려가는데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저한테 표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책임 못 지겠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경제학자니까 네.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내가 집이 한 채다 그러면은 내 집값 내려가고 남의 집값도 같이 내려가면은 뭐 30평대 살던 사람이 40평대도 또 쉽게 이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다 올라간다 그래도 만약에 똑같이 10%씩 올라간다 그래도 이 금액 차이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0억짜리가 20억이 됐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금액 차이가 5억과 10억이니까 5억 차이지만 지금은 금액 차이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 사람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5년 더 일하면 되는데 지금 10년을 더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인생이라는 거는 어차피 유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늘린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잖아요. 10년 더 일하기 전에 뭐 다 늙어버릴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집값이 막 올라서 좋은 어떤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를 활성화하고 뭐 건설 투자도 늘어나고 뭐 소비도 활성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높아지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작용들이 막 나오는 거고 이게 집값이 올라가서 과연 지지율이 올랐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 올라가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너무 막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갈 때 지지율이 정말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예. 부동산 값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살짝만 오르기를 원했던 거지. 이렇게까지 그렇죠. 오를 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단기간에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꺼지는 것도 미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식은 90년대 초에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얘네들은 서서히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서히 네. 하면서 이게 20년 정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2014년 네. 이 전까지 계속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쿄의 집값이 이제 반토막이 나는 건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년 만에 그냥 40%가 팍 빠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 거품이랑이 꺼져서 바닥이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봐야 된다는 전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예를 들어 한 뭐 10% 있다. 그럼 10% 그냥 빠뜨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바닥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는 게 더 사실은 경제 활성화에 좋고, 이게 뭐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지만 뭐 지지율에도 처음에 안 좋을 수 있지만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무조건 뭐 오르는 거가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품 뭐 이제 터트리는 것도 이 부작용을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터졌을 때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뭐 금융기관들이 요걸 막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거를 할 만큼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 자신감 자체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가 잘못돼서 내가 책임을 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겠죠. 플러스 시장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그 자기 회복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가가 뭐 한 갑자기 500포인트가 빠졌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뭐 큰 난리가 나지 않죠. 근데 자산 가격을 정부 정책의 타겟으로 잡는 순간 무슨 짓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또 막 누굴 욕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뭐 집값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약속으로
승진하거나 아니면 발탁된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네. 그걸 갖다 그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라고 말을 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 일종의 정치권과 지식인들,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 일종의 동반 말하자면 이제 타락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들 부동산에 인질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시카고의 어떤 아파트, 뭐 제 알던 분이 이제 거기 사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우리 돈으로 한 2억 뭐 한 2천 정도에 이제 이걸 사서 살다가 이제 한 7, 8년 살다가 2억 5천에 팔고 나왔어요. 근데 걔네들은 집값 폭등이라는 게 뭐냐면 한 2억 2천이 2억 5천 되면 폭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10% 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소득에 비해서는 뭐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변동성이 크고 뭐 하더라도 이 사람의 뭐랄까요, 이 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뭐 많이 빠진다고 해도 2억 2천이 2억 되는 게 또 많이 빠지는 거고 1억 5천 돼도 뭐 사실은 크게 큰 타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집값이 뭐 좀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런 변동이 있고 해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죠. 저는 한국이 조금 표현이 세서 조금 망설이긴 하지만 약간 집단적인 자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옛날에 IMF의 라가르드 이제 그 총재 하셨던 분이 집단 자살 사회라는 말을 하셨죠. 그랬었죠. 예,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딸이에요. 외고를 나와서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경영학과 졸업해서 뭐 대기업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건강을 조금 해쳤고 애널리스트 일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사하는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그 딸 친구들 다 비슷한 말하자면 이제 외고 나와서 좋은 대학교 나온 그 또래 30대 중반 후반인 친구들 여자 친구들 중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예. 그 자기 딸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집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 이제 후배인데 아니 도대체 세상에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세대는 애들은 없는데 지들끼리 열심히 값은 올리고 있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집이 일종의 이 비트코인 같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게 아파트들 생긴 것도 비트코인처럼 컴퓨터 칩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 돼버린 거죠. 지금 이제 노후 대비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 주간 기준으로 올랐냐 내려갔냐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에 올랐냐 갖고 케이블 텔레비에서 방송을 하면서 분석을 해주고 앉았고 거의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또 뭐 이런 부동산 서적 잘 팔리는 나라도 없고요. 뭐 전 국민이 부동산을 공부를 하니까 이게 정말 이러다가 정말 명실상부한 지대 추구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뭐 얘기했던 뭐 소득주도 성장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대단한 부작용이 이렇게 크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말은 안 했지만 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뜨뜻미지근한 정책을 갖고 소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임 기간에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안 되는 식으로 마사지를 하려고 했던 것은 두고두고 가장 큰 실패로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결국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버블을 그동안 우리 10년 동안 잘 생각해 보시면 맨날 사람들이 말했던 게 뭐 연착륙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그 연착륙해야 되는 비행기는 지금 착륙을 안 해. 뱅글뱅글 돌고 있어. 근데
버블에 연착륙, 버블에다 대놓고 연착륙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불성설이거든요. 버블로 그렇죠. 어떻게 연착륙이 예, 가능해. 예. 근데 모든 사람이 연착륙을 찾으니까 예. 결국은 비행기는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요. 이거 못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심각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200만 원 공급 뭐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다 해결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90년대에는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네. 집단이잖아요. 인구 집단인데 그 사람들을 그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크게 져서 이제 집을 그렇죠. 대줬어. 그 사람들이 이제 30대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은퇴할 때가 됐어. 근데 그 은퇴할 사람이 때- 갖고 있는 건 집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네. 될 거냐 이렇게 지금 가고 그렇죠. 있나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네. 지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게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를 할 때도 이거 뭐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전에 그걸 안 내려오게 하려고 막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열심히 애를 쓰고 그거를 떠받치고 이러면서 그때도 사실은 집값이 5억 막 이랬어요. 좀 괜찮은 데. 근데 5억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돈이죠. 이거는 네. 거의 힘든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내려가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야 나도 이제 집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이렇게 그걸 신속하고 부작용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소득과 함께 선순환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막 못 내려오게 하려고 막다가 보니까 이제 질질 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또 무리수를 이제 그 당시에 빚내서 집사라고 네. 했고 이제 그거를 바꾸겠다고 차라리 하다가 이게 또안 최경환 씨는 예. 사람이 솔직한 거예요. 대놓고 네. 빚내서 집사라고 말이라도 했지. 예. 지금 정권은 난 말은 안 하는데 알아서 해. 알아서 빌려서 사라고 한 거거든. 예. 나는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걸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금융 부문의 이 어떤 문제를 좀 이렇게 너무 이 부동산 정책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렇게 자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돈이라는 거는 구멍이 한 군데만 있어도 뭐 쫙 퍼지는 건데 이걸 좀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 안 하고 은큼하다고 생각해요. 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세대 간의 문제로까지 고착화되고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저한테 생각나는 게 그건데 저희 부부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특히 이 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사 우리가 그러면 수도권에서 뭐 100km, 200km 떨어진데 아무로나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니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나라 집값은 여전히 쌉니다. 예. 그런데 제 아내한테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 우리 애들 집은 어떻게 해?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와서 우리 아내가 엄청 걱정이 많아요. 당신이랑 나랑은 뭐 좀 있다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로 이사를 해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거냐. 근데 지금 그게 그 걱정이 지금 베이비 부모들한테도 똑같이 생기는 거죠. 내 집값 오른 것은 좋은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관심이 뭐냐면 내 자식한테는 물려주되 네. 남의 자식한테는 비싸게 팔거나 그렇죠. 임대를 네, 주거나 네, 해야 네, 된다. 네, 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다 같이 그냥 피 터지게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맨날 보지 않습니까? 뭐 임대주택 결사 반대, 뭐 기숙사 반대, 뭐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걸 틀어막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자꾸 생겨야 자기 자식도 들어가 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슬프게도 이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자기의 이제 밑에 세대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어떤 결과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채 문제 또는 금융 규제에 핀셋 소리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도 이제는 솔직히 조금 손을 놨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도 좀 했는데 아무로나 안 들을 걸 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을 놓게 돼 버렸어요. 저는 좀 DTI, DSR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예외 없이 40% 이걸 일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황이 이렇게 혹시 집에 들어가시다가 우편함에 근데 뭐 그런 거를 같은 거 못 보셨어요? 근데 그런 걸 할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준경 선생을 갖다 정책 당국자로 모시면 하시겠어요? 저는 하죠. 네. 그랬다가 온 국민에 말하자면은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는 그럼 사실은 그렇죠. 하준경 같은 사람을 정치인이 쓸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아니 뭐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쪽을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꼭 하준경이라는 하나의 개인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대부분은 못 하시겠지만 유명한 그 볼커. 그러니까 1980년에 이제 페더럴 리저브의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경제 침체를 견뎌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과도한 금리 상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인플레이션을 3년 안에 이제 잡고 그 이후에 다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문제로 이제 안 들어섰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중앙은행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경제에 들어있는 버블이나 불균형을 일시적인 정치적인 코스트를 감내하고 또는 경제적인 코스트를 감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겠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의 눈치를 보는 사회가 되거나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우울할 수도 있는 얘기이지만 적어도 본업이 거시경제학이랍시고 공부를 하는 교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저 역시 사실은 제 주요 전공이 거시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구석에서 뒷방에서 50대 늙은이와 60대 늙은이는 이런 걸 걱정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하시면서 좀 얘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디프레싱해지죠? 뭐 좀 그렇지만 뭐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이 재밌었어요? 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아니요 사실은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